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한 남자 정찬배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뜨겁습니다. 밖에 지금 불볕더위 오늘도 잘 견뎌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조간신문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부터 보시죠. 첫 번째 인물, 거의 모든 신문에 등장하는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입니다. 이른바 노인 폄하성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는데 옆에 또 양이원영 의원도 있네요. 문제는 같은 날 이 양이원영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가 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자 한국일보 만평 함께 보실까요? 지금 당을 고쳐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사고를 치는 것 아니냐, 이런 자책골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순신, 이게 누구신가요? 이순신 장군이신가요? 이순신 장군이 안경을 쓰지는 않았을 텐데 이재명 대표 같기도 하고요. 이순신인지 이재명인지. 이순신 장군 사파에 이재명 대표 얼굴을 이렇게 합성을 한 겁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주당 지지자 한 명이 이렇게 만들었다가 원작자에게 고소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무단으로 게시한 정청래 최고위원에게도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사진인데요. 지금 잠깐 보시죠. 이 아이가요, 이 초등학생이 지금 걸어가다가 이렇게 딱 막힌 거예요. 아저씨 차 좀 빼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서울 상계동의 한 상가인데요. 인도 위에 대형 차량, 아이도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흔히 길막 주차라고 하죠. 이제 이런 인도에 불법 주정차 하시면 딱 1분만 하셔도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주차비 괜히 아끼려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신통방통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른바 노인 비하성 발언으로 여론의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문제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자, 이 말들은 어르신들 지금 상당히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인데 이 말을 듣고 어르신들 어떤 느낌 드십니까? 누군가 상처를 주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게 하는 발언을 했다면 사과하면 되잖아요. 또 상처받은 사람 마음을 달래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부 친명계 의원들 뭐가 문제입니까? 라면서 두둔하고 나서면서 문제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했습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그 지금 쓰신 네 단어를 썼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언론의 과도한 해석이죠. 청소년들의 야망을 가져라.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 정신과 앞으로 미래를 개척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예. 자, 정청래 의원은 이 정도에 그쳤어요. 하지만 오히려 맞는 얘기 아니에요? 라면서 맞장구를 친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예, 바로 민주당 초선 의원이죠. 양이원영 의원인데요. 이 예. 양이원영 의원이 어제 본인의 SNS에다가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 전문을 올리면서 이 말은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는 얘기다. 네, 이어서 지금 투표하는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오래 살아있을 청년 또 아이들이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투표하는 많은 사람들 미래에는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원이? 예, 저게 이제 양희 의원이 올렸던 글의 가장 첫머리에 있었던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때문에 특히나 더 이제 논란이 커져서 이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에 덧대서 현역 의원까지 가세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논란이 커지니까 양희 의원이 3시간 만에 방금 언급하셨던 그 해당 문구를 삭제를 했고요. 하지만 청년층과 노년의 정치 참여 책임에 대해서 쓴 글이었다 이러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비판 여론이 거세지니까 다시 한번 오해를 불러서 죄송하다. 나이 많은 이들의 정치 참여를 무시 또는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또 한 번 정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글쎄요, 정말 점입 가경입니다. 아니 논란이 될 게 뻔하잖아요. 그걸 몰랐습니까? 아마 알았을 거요. 양 의원 형이 더 동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정치부 취재 경력 40년. 자, 우리 대 기자께서는 양 의원 형이 모르고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알고도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진영 논리라고 저는 봅니다. 양희원 의원은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나는 옹호를 해야 돼. 라는 일종의 뭐 다짐이라고 할까요? 예. 뭐 그런 게 너무 강했던 거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옹호해야 된다. 어허. 저는 맹목적 감싸기의 전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더 언론의 질타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걸 그러니까 감수한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정무적 판단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뭐 유권자나 국민들의 그 비판이 있을 것인가, 뭐 역풍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뭐 양현영 의원은 뭐 초선 의원인데다가 그런 데에 좀 익숙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감싸야 한다는 일종의 본인 나름의 사명감 이런 데에 너무 충실해서 다른 것들이 잘 안 보인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그렇다면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는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자, 이러자 당 안팎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과연 우리 당을 혁신하러 우리 당을 도와주러 오신 분 맞나? 좀 방송 좀 안 나오시거나 말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지한 건지 아니면 인식이 아주 깊게 잘못된 건지 참 너무 좀 황당합니다. 그건 굉장히 몰상식하고 반상식적인 얘기죠.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현대판 고래장 노인 폄훼 발언을 규탄합니다. 습관성 모독에 중독된 김은경 위원장에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미래를 맡긴다면 민주당 스스로가 폐륜 정당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자, 뭐 이 폐륜 정당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쏟아지는 비판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뭐 나이 드신 분이 왜 그 젊은 세대의 그 미래를 결정하느냐 했는데 저는 저 되돌려주고 싶은 얘기가요. 예. 문재인 정권은 흔히 우리가 이제 586이 주도했다서 586 정권이라는 뭐 호칭도 쓰잖아요. 근데 이 5년 동안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누적액이 600조 원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려 421조가 늘어갔고 1000조 원을 넘겼어요.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은요. 이 586 정권에 의한 미래 세대 약탈이자 착취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뭐 저런 얘기 한 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는데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은 1인 1표제를 부정한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예. 김은경 혁신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아들의 남은 수명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투표하자. 10년 남은 사람은 한 표만 하고 예를 들어 50년 남은 사람은 5표. 5표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게 합리적이다 해놓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인 1표니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다. 앞에 합리적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망언이라는 거죠. 그 합리적이라는 게. 그렇죠. 그게 망언인데 아직도 본인들이 뭐를 잘못했는지 자각 능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인 1표는 우리 헌법 가치 아니에요? 헌법 정신 아닙니까? 헌법 가치고요. 우리는 이제 1948년 이제 그때 7월 17일 이제 헌법 제정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왕조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첫 번째 투표가 1인 1표로 시작됐지만요.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 오래된 그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요. 노예들은 못했어요. 그렇죠. 백인 여성도 남성 못했었고. 중에서도 상당한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투표를 시작해가지고 이 여기까지 아주 지난한 민주주의 투쟁 참정권을 확대하는 그 역사가 있어요. 인류의 오랜 역사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부정하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맞습니까?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 혁신위에서는 사과할 일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명 비례 투표라는 아이디어를 접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용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중요한 문제를 좀 늘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좀 국민들이 정치를 좀 혐오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님이 방금 전에 이제 청년이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동의 발언하셨는데 발언의 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그런 이제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선거 직전에 터졌다면 기억나시잖아요. 정동영 전 의장이 그동안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이쯤 되면 신 의원님, 그 민주당 차원에서도 뭔가 입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좀 제 입장에서는 편을 들 수가 없어 보입니다. 첫째는 이게 너무나 무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선거의 역사, 그 투표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신분 문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부자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가난한 사람도 무조건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백인만 하는 패단이 있어서 피부색 안 된다. 그 다음엔 또 여성은 빠졌기 때문에 여성도 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이 투표를 하게 된 게 사실 지금 100년이 좀 되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야 바로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선거의 역사, 투표의 역사를 보면은 이분이 이 김은경이라는 분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에서 공부를 한 분이에요. 그것도 법학을 한 분입니다. 예, 법학자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분이 너무나 무지하고요. 공부를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가 의심스럽고요. 잘못된 게 지금 지적을 받았으면은 자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혁신위원장이 아니고 자기 혁신도 안 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과의 원칙이 있다 그러면은 즉시 본인이 공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건을 달면 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당을 떠나서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건 이게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니다. 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당이든지 이런 정도의 얘기를 실수를 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일단 정치에 대한 소양이 너무 없는 데다가 또 지금 이 대변인이라고 지금 하는 분들은 정치에 약간 전공을 한 분들이 지금 거기 위원으로 포진돼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요. 그냥 사과해야 됩니다. 예. 네, 무조건 사과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예. 사실 정치라는 게 다른 사람을 내 편 만드는 게 정치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한 것도 문제지만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신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최지원 기자가 이제 이 내용 리포트로 보도를 했는데 민주당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오늘 아침까지도 이 민주당 의원들과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체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 어제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도 이 양이원영 의원 발언까지 나온 이후에 이 내용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이제 텔레그램 의원들 방에 올라오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예. 이 한 의원은 지역 유권자들 가운데는 노인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들의 표심을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지적도 내놓긴 했습니다. 또 이제 서구 선진국 책 같은 데 보면 이런 말들이 항상 이론상으로 나오긴 했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뭐 이론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너무 또 분별 없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 민주당의 홍정민 의원은 직접 본인의 SNS에다가 어르신들이 청년을 거쳐와서 청년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점을 왜 모를까 이렇게 양 의원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만 아무래도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청년
노년층이다 보니까 이런 노년층을 향한 문제 발언에 대해서 당 지도부나 뭐 대표 측이나 대변인 차원에서의 공식 반응, 논평 같은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김은경 위원장이 법학자니까 뭐 헌법 강의할 때야 뭐 다수설 소수설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소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일반 학생들, 일반 젊은이들에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 논란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이 금융감독위원장 부원장 시절에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다. 분노가 일었다. 분노가 일었대요.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 최 기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어제 저녁 7시에 이 논란이 계속 불거지던 와중에 인천에서 간담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문재인 정부 때 금감원 부위원장 임명을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 밑에서 임기를 마쳐서 치욕적이었다 이런 말을 공개 간담회장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한 거거든요. 예. 이 김 위원장이 지난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지난 3월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를 마쳤습니다. 또 이 김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통치를 받는 게 창피했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는 요즘 학계에 이 다수의 윤 대통령 측근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점도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최백묵 기자님, 이게 그러면 그때 임기를 중간에 중도 사퇴하고 치욕스러워서 그만하고 중도에 사퇴했나요? 아니면 임기 다 마쳤나요? 그러니까 저게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금감원 부원장을 하다가 윤석열 정부로 바뀐 뒤에 1년간 더 금감원 부원장을 한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본인 말대로 정말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자기가 금감원 부원장 하는 게 치욕스러웠으면 그만두면 되죠. 그렇죠. 그 누가 말렸습니까? 그렇죠. 그만두지 않았잖아요. 그 1년 동안 금감원 부원장 잘 마치고 나서 나중에 와서 지금 와서 그게 치욕스러웠다고 얘기를 하면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저는 비판을 가하는 거니까 결국 누워서 침 뱉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옆에서 신 의원님이 살짝 웃고 계시던데. 네, 제가 그 문재인 정부 때 뭐 장관을 했던 분이요. 젊은 시절에 저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그 이회창 후보랑 노무현 후보랑 경쟁한 그 대선, 예. 2002년 대선인가요? 대선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되면 이민 갈 거라고. 이민 갈. 그래갖고 무슨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을 하냐고 제가 그랬더니 진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노무현 후보가 돼서 그 사람이 이제 이민을 안 가게 됐는데 그 다음에 보수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민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결국 장관이 되고 그랬는데 뭐 저렇게까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민주주의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그거는 아까도 우리가 남은 수명에 따라서 뭐 비례적으로 투표하자고 그러는데 좀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또 하나의 악재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국회 회기가 없는 날을 골라서 청구한 걸까요? 허를 찔린 걸까요? 자, 이 소식 전해지자 화들짝 놀란 이성만 의원 급하게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끝없는 구속 시도는 검찰이 짜둔 기획과 의도대로 사건을 끌고 가기 위한 치졸한 정치 행태일 뿐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모욕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서 앞장서는 정치 검찰의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낍니다. 네,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지난 5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최근 체포 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서 농협이라든가 이런 조합장에서 선거 같은 데서 몇십만 원씩 주고받잖아요. 일반 국민들 어떻게 되죠? 구속 수사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사법의 잣대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자, 영장이 재청구됐다면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건데 지금 어떻게 분석들 되고 있습니까? 이게 어제 오전 10시쯤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서울중앙지검이 보낸 알림문을 보니까 이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와 또 수사권 관련해서 피의자 2명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예.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변동은 특별할 게 없었거든요. 이 검찰에서는 국회의원 신분이라 도주 가능성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관련 인물들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시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재청구에 나섰다. 이런 설명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윤관석 의원을 만났었는데 만났어요? 이 윤 의원이 상이 있었습니다. 빅모상이 있었는데 그랬었군요. 그 상가에서 윤 의원을 만났는데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예. 근데 윤 의원이 그때도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조만간 재청구가 있을 것 같다. 예상은 하고 있었군요. 예,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아마 이제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뭐 이런 부분들과 이제 또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조만간 비회기에 검찰 다시 한번 영장을 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 시기가 그러니까 국회 안 열리는 비회기 때라고까지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 부분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번 표결을 거쳐서 부결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최 의원님, 그러면 재청구했다는 건 뭔가 자신감이 있다, 검찰이.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게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돈봉투 살포를 기획하고 집행한 경우에는 죄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아하. 윤관석 의원의 경우에는 지시를 했잖아요. 죄가 더 300만 무거울 수 원짜리. 있다. 그렇죠. 죄가 더 무겁죠. 그러니까 아마 두 사람이 다 영장이 발부가 될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발부가 된다면 윤관석 의원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관석 의원의 경우에는 그 구속영장에 보면 지난번에 없던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300만 원짜리 봉투를 줘가면서 대의원들한테 우리 송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이른바 오더라고 흔히 얘기하죠. 예.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영장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이유는 아직도 그 300만 원짜리 봉투 20개. 근데 그게 20명한테 줬는지 10 몇 명한테 줬는지가 아직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그 수사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지금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짧게요, 신 의원님. 그 윤관석 의원과 어제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이 혐의가 비슷해 보여도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성만 의원은 이쯤에서 뭐 제가 한 건 맞긴 맞는데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 불구속도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는 100만 원과 1000만 원을 자금을 조성했고 제공을 했고 또 300만 원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윤관석 의원에 비해서 돈 봉투를 돌리는 데 있어서의 그 주도성 이런 것들은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도요. 그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 이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 반대표가.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좀 뭐 만약에 뭐 한 명만 구속된다면은 이제 윤관석 의원의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요번에 보니까 검찰이 구속영장 치면서 지난번 1차 구속영장하고 내용이 거의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공범인 강래구, 박용수 이런 사람들은 다 구속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 두 사람은 구속이 안 됐어요. 차이는 뭐냐? 누구는 배지고 누구는 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강래구, 박용수는 구속이 됐고 두 사람은 구속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이 지난번 구속영장과 똑같은 내용으로 비회기에 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 의원님, 그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혐의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는 이성만 의원은 불구속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면 돈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때 그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 자리에도 뭐 20명 정도 있습니다 했다가 막 논란이 됐었잖아요. 돈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20명의 의원들은 뭐 이쯤 되면 이게 뭐 구속까지 되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요건 아닐 수도 있는 이른바 가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운명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영장으로만 봤을 때는 뭐 특별히 새로운 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이렇게 공판 밑에 놔뒀다가 회기가 아닐 때 탁 들이밀어가지고 꼼짝 마라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하는 건 검찰이 어떻게 보면 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검찰을 칭찬해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꼭 구속을 시켜야 되느냐, 구속하지 않고도
기소할 수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법원의 판단을 결론을 봐야 되겠지만 기존 혐의에서 엄청나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거나 아니면 새로운 혐의가 나타났거나 그러면 검찰의 이런 행위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20명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이 두 사람이 꼭 구속이 되거나 뭔가 신병이 달라져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따라서 짧게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그거 같은 얘기인데 지금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럼 내년 4월 총선 때 물론 이제 지금 무소속입니다만 다시 출마를 할 가능성조차 없어지는 거게 되는 거예요. 이미 민주당원이 일단 아니고요. 예. 민주당으로 공천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건 매우 어렵고요. 20명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내놓는 혐의를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20분은 공천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니 그 20명은 명단이 다 지금 특정됐는지 여부도 불투명해요. 아하.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그 20명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윤관석 의원이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을 구속 수사해야 되겠다. 일단 구속부터 시키고. 20명 명단을 다 밝히려면 구속 수사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꼭 그 수사를 위해서 윤관석을 구속해야 되겠다라는 검찰의 판단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전화 통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정근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에서는 이런 대화까지 나왔었거든요.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거기 해야죠, 오빠. 아이고,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한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이따가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나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좀 나한테 만들어서 줘. 예, 사실 저 맥락만 들으면 뭐 돈을 주긴 준 것 같은데 이게 확실한 건지 아닌 건지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정치권 주변에서는 요 정도 얘기했으면 확실히 준 게 맞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뭐 저 녹취를 뭐 거짓말로 누가 짜고 뭐 저렇게 연기한 거 아니라면은 저건 뭐 200% 뭐 팩트라고 봐야 되죠. 저런 정도 표현이 저거보다 약한 표현도 사실 정치권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그랬겠다 확신이 들 정도인데 저거 굉장히 명확한 언어 아닙니까? 정치권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들어도 저건 거의 뭐 명백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 의원님, 저 녹취 자체가 상당히 큰 증거가 될 수는 있거든요. 이번 수사는 저 녹취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향방을 가른 겁니다. 다른 수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 녹취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경위는 모릅니다만은 저 녹취가 일단은 증거 능력이나 증명력이라는 법률적 용어와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상당한 심증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저 녹취의 존부 여부 그리고 방송에서의 저게 지금 한 달 이상 방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방송에서 계속해서 나왔다는 것이 이번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게 이제 검찰이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존부 자체가 이번 수사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는 없죠. 예. 자, 지금 들은 녹취나 또는 관련된 의원 20명이나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미 지금 구속 여부를 앞두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TV조선에서 구속 기소된 송 전 대표 보좌관, 그 보좌관의 공소장을 봤더니 이런 혐의도 있었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오랜 보좌관이었죠. 이 박모 씨 공소장을 살펴봤더니 이 송 전 대표가 지난 2020년도 당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서 이 박모 씨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이 연구소장 등과 정무기획회의를 운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이 비슷한 때 먹사연이 박 씨의 요청으로 송영길 캠프 정치 컨설팅 비용 약 1억 원에 육박하는 9,500만 원을 대신 지불한 것이 드러났는데 이 먹사연 같은 경우에는 북한 연구기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먹사연이 송 전 대표의 전당대회 준비 기금을 댔다는 부분, 이게 엄연한 금지 조항인 거죠. 이 박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업체 측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납을 강행했고 또 이를 숨기려고 한반도 평화정책 여론조사다 이렇게 컨설팅 이름을 바꾸도록 했다 이런 혐의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이다. 예, 그러니까 뭐 그 북한 연구를 위해서 하는 컨설팅이지 전당대회와는 무관하게 이름을 바꿔놨다는 건데 예. 이 컨설팅 결과를 송 전 대표가 좌담회 등에서 이 업체 대표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정황도 드러났다고. 그럼 거기에 송영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실제로? 네, 무려 123번 정도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123번이나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 후원 조직인 먹사연의 돈은 한 푼도 쓴 적이 없습니다. 라면서 돈봉투 수사 자체가 속된 말로 뇌피셜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먹사연 회원이자 고문으로서 회비와 후원금을 내왔지 한 푼도 먹사연의 돈을 쓴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정치기획수사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정근 녹취록도 마찬가지예요. 송영길 이름이 뭐 내 목소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자기들끼리 그냥 뇌피셜로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왜 나를 지금 조사하지 않느냐라면서 뭐 검찰 청사로도 가서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자, 지금 취재 그 기자의 시각에서 소환 조사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사실 돈봉투와 관련한 수사는 대략 마무리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이게 이제 결론이 나면 돈봉투 관련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를 언제든지 불러도 되고, 다만 하나 남은 것이 송영길 전 대표와 지금 먹사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먹사연과 송영길 전 대표의 관계에 대한 그 수사는 아직 조금 좀 남은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먹사연 관계자 그리고 먹사연에 후원한 뭐 여수 전 상공회의소 의장인가 하는 분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과 며칠 전에 또 이루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그 압수한 자료를 갖다 분석하고 그걸 필요하죠. 가지고 또 관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게 두 가지인데 그 돈봉투 관련 수사는 뭐 거의 끝났다. 그다음에 이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자금줄이라고 하는 이제 먹사연을 중심으로 한 그 자금줄 수사는 아직 조금 남은 것 아닌가. 근데 그것도 상당 부분 지금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대략 확인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뭐 당장 부르지는 않겠지만 정말 머지않은 시간에 뭐 송영길 전 대표도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뭐 전직 대표뿐만 아니라 현직 대표 어제도 잠시 다뤄서 많이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상황 지금 10월 사퇴설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뭐 허허허 하고 헛웃음으로 여유롭게 넘어갔습니다만 지금 당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꼭 그렇지 않은 움직임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초겨울, 10월이 아니면 초겨울을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겨울 주의보 저 하나 발령합니다. 내년 8월까지 이재명 대표의 임기입니다. 임기 8개월이 안 남으면 중앙위원회에서 뽑거나 비대위로 가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럼 8개월 시점이 언제냐? 1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이재명 대표를 마구 흔들 수 있다. 사퇴하라고. 자, 정치권에 뭐 한 3선 정도 하신 분들은 대충 내년 총선이 이 정도 되면 언제쯤 당내 분열이 있고 공천 시즌이 되고 그걸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것도 적어도 12월까지는 대표의 거취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 이제 그 이후에 총선을 무난하게 치를 수 있을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검찰이 아마 그래서 12월 전까지 이제 계속 이재명 대표를 흔들려고 할 거다 이런 추정을 하신 거고 또 어제 특기에만 했던 게 그 친명계로 거론이 되는 철험회 민영배 의원 역시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이재명 대표가 다른 선택을 거취와 관련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허. 뭐 전당대회를 다시 치른다거나 뭐 비대위를 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 대표가 스스로 본인이 뭐 이선 후퇴한다든지 이런 식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내 추정이라는 단서를 전제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예, 근데 뭐 예.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분위기를 다 보려고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 분위기를 보려고 던져보는 것 아니냐. 측근 그룹에서 예. 이런 해석들도 나오긴 하고요. 아, 그렇군요. 글쎄, 내가 12월에는 좀 이제 물러설까 하니까 주변에서 아유, 그러는 게 맞겠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아, 무슨 소리예요? 끝까지 총선까지 가셔야지 하는 의원이 있는지 그러니까 한번 떠볼 수도 있는 발언이라고 했는데 자, 신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거는 정청래 최고위원이요. 이재명 대표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자기 지금 주판을 튀기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그 잔여 임기가 8개월 미만 남으면 예.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 인터뷰 때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그냥 최고위원이 아니고 수석 최고위원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만두면은 그 자리에 본인이 가야 되는데 지금 중앙위원회 그 구성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친문 뭐 아무래도 이제 개딸들이 뭐 대의원제 없애자고 하는 거 비슷해요. 근데 중앙위원 구성은 더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중앙위원회 대표 선출하면 내가 안 될 수도 있다. 어찌 보면 본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신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정 의원이 12월 28일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옛날부터 좀 있었던 관측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당대회 8개월 전이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이제 전당대회를 하지 않고 중앙위원회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이게 시한이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퇴설은 이재명 대표 사퇴설은 뭐 수도 없이 여러 번 나왔고 최근에 나온 게 이제 8월 위기설과 맞물린 거고요. 12월설은 사실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대표 사퇴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항상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정치적 아주 중요한 카드죠. 예,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상화폐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죠. 김남국 의원. 의혹의 꼬리가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70대인 어머니 명의의 지갑에서 새벽 시간에 거래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된 정황입니까? 예, 이게 지난 2020년도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요. 그 당선이 됐던 2020년도 전후로 이 김남국 의원의 모친과 여동생 명의로 코인 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이렇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 특히나 2020년 이전에는 비트코인 중에서도 주로 잘 알려진 그 내역들이 거래가 됐는데 2020년도 이후에는 뭐 위믹스나 마블엑스, 뭐 메콩 코인이라고 하는 이른바 뭐 투자가 잘 알려지지도 모르는 않았고 코인이에요, 사실 잡코인이라고 하는. 예,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큰 거죠. 뭐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더 많이 얻을 수도 있고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가족 명의의 이제 투자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야, 그 모친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저걸 투자했다? 예, 70대 노모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새벽 시간대도 거래를 한 정황이 나온 상황인 만큼 이것을 이제 가족이 정말 직접 한 것이냐 아니면 이게 차명 거래로 김남국 의원이 한 것이냐 여부를 놓고 지금 수사를 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꽤 이례적인 투자예요. 뭐 적어도 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뭐가 더 문제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무튼 검찰도 지금 여러 지갑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저 이제 어머니 거와 여동생 께 나왔는데 그러면 저게 정말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한 거냐? 아니면 김남국 차명 거래 얘기를 하잖아요. 예. 김남국 의원이 어머니 이름과 여동생 이름으로 투자를 한 거냐? 이 부분이 우선 규명이 돼야 되죠. 예. 만약에 정말 어머니와 그 여동생이 자기 그 노력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혹시 김남국 의원이 미공개 정보 같은 것을 제공을 해서 한 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그 코인 거래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70대인 어머니가 그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게 잘 상식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어머니가 직접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검찰이 이제 김남국 의원과의 연관성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지금 거래 내역을 보니까 산 다음에 갑자기 또 급등한 그 코인, 요 부분은 좀 더 들여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위믹스와 관련된 이제 거래인데요. 이게 이제 미공개 내부 정보를 혹시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믹스 암호화폐를 사들인 시점이 이 상장 직전이었거나 이 위믹스가 저점이었을 때 사들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 2021년도 9월 달쯤이었는데 위믹스를 한 20억 원어치 사들인 다음에 평가액이 바로 80억에서 100억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예. 이런 거래 패턴을 또 10개 이상 보였고 또 그런 10개 이상의 전자지갑이 나온 만큼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특히나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내밀한 정보를 토대로 개인적인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어찌됐든 지금 제명 의견을 받았잖아요. 김남국 의원. 이러자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한테 뭐 편지를 썼대요. 제명 권고를 받은 게 정말 억울합니다라는 내용이라는데 지금 이 시점에 김남국 의원의 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구명운동 할 때는 저런 거 다 해요. 그 과거에 노웅래 의원도 그렇고 친전 편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그 방문해가지고 읍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윤리특위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의 변재일 의원인데 정기국회 전에 윤리특위에서 처리하겠다. 지금 비회기지만 상임위는 회기하고 상관없이 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회의만 적용되는 겁니다. 회기는. 근데 정기국회가 9월 1일 날 개회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 8월 임시국회 내 그 기간 중에 김남국 제명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아마 표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국회의원 제명 가결은요 대통령 탄핵소추하고 똑같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러니까 200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을 빼고 비민주당 의석이 131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69표가 이쪽에 찬성을 해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과연 그게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이게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그게 만약에 8월 임시국회에서 또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겠는가. 그럼 8월 임시국회가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김남국 제명 결의안 두 개의 난제를 하는데 두 개 다 만약에 뭐 부결을 시키고 뭐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뭐 여러 가지 또 골치 아픈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난의 여론이 있을 거고 그렇다고 또 김남국 의원을 바로 제명할 분위기인지는 잘 모르겠고 어찌됐든 지금 김남국 의원은 상당히 절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편지가 그렇게 의원들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정치적 판단 그리고 8월 달에 있을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명으로 만약에 윤리 소위하고 특위가 똑같은 결론을 낸다 그러면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하고 투표에 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신 의원님께서 만약에 제명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서게 된다면 물론 그 결정을 비공개 투표인데 그것까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정무 정치적 판단이 중요한데 그보다는 진짜 드러난 팩트. 김남국 의원이 정말로 제명받을 만한 짓을 했느냐. 여기에 제일 먼저 중점을 두고 투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상임위 시간에 한 200번 이렇게 거래를 했다. 요거 자체만큼 요거로는 제명 사항이 아닙니까? 그건 제명까지 가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저는 200번이라는 것도 일단은 좀 어떤 한정된 숫자인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지역구 의원을 8년 동안 해본 경험으로 따지면은 지역구 의원이요. 코인을 가지고 일을 제껴놓는다?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지역구 가까우셨잖아요. 여의도에서. 그런데도 그랬어요. 가깝고 멀고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에는요. 여의도에 등장한 한 장군 소식입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장군님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선 곳은 이순신 장군이 딱 지켜보고 계시는 곳이어서 든든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우리 바다를 지켰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바다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지도부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그려진 백드롭을 내걸고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반일 선동도
맥락이 있어야지 오염수와 임진왜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오고 이순신 장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저 사진입니다. 야, 잠깐만요. 안경을 쓰신 이순신 장군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게 말이 안 나오네. 잠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순신 장군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 이제 기존의 사진은 이제 이재명 대표 얼굴을 저렇게 합성해서 지지층이 이제 지지자가 만든 포스터인데 합성한 사진이군요. 예, 말하자면.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했듯이 후쿠시마 해전에서 승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순신 장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명량해전처럼 후쿠시마도 이길 것이다. 최근에는 명락대전을 치르셨는데 어찌됐든 명락은 아니고 명랑인데요. 예, 명량. 명량. 예. 근데 민주당과 이 이순신 장군을 또 동일시시키고 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이 잼명의 그 애칭을 따가지고 잼명. 네. 잼순신이다 이런 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잼순신. 자, 이게 단순히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 주장에 그쳤으면 모르겠는데요. 이 지지자는 이순신 장군 그림에다가 대표 얼굴을 합성을 하고 게다가 정청래 의원은 이걸 받아서 SNS에서 올리고 게다가 최근에 그 민주당 그 백드롭이라고 하죠. 뒤에 그 배경 그림. 여기에도 지금 이순신 장군이 있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반일 마케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왜군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저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뭐 친일이다 뭐 이런 이미지를 몰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뭐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위를 뭐 몰아내겠다 뭐 이러는 의미의 그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로 보이는데 글쎄 그렇게 하려고 할 경우에도 사실은 저 표절 논란이나 이런 데에서는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예. 지금 그 문제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신중하지 못한 손발이 안 맞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는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하면 탈이 난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원작자께서 아니 왜 내 그림을 허락도 안 받고 저렇게 정치에 이용을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고소했어요. 네, 이 만화가 이진성 씨인데요. 이분이 이제 자신의 만화를 이제 무단으로 복제해서 그것도 SNS에까지 올렸다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무단 게시에 대해서 부산경찰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 지금 저 오른쪽 게 원작자의 그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순신 세가라는 그 책 1권에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해요. 이 이순신 장군 또 김옥추 장군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이 만화가께서는 아주 단단히 화가 나셔서 이런 조치까지 하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사과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생각의 자유, 그 사상의 자유 중에 착각의 자유도 있으니까요. 저렇게 착각하는 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법을 어겨서는 안 되고 또 이제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은 정치는 지지자들을 확대해 나가는 작업 아닙니까? 근데 저거는 일관되게 지지층 축소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왜 축소를 하는 걸까요? 아니 저런 그림에 동조하고 공감을 표하는 보통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당이 한 일은 물론 아니고 지지자들이 한 일인데 뭐 글쎄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은 사실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성역의 인물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비유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아무리 지지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되면 자제하는 게 맞아 보이긴 해요. 그러나 뭐 그렇게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그건 좀 잘못된 거긴 하지만은 엄청나게 뭐 반응하고 그럴 만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도 더우시죠? 그냥 뭐 아침에 매미 소리가요. 처음에는 좀 그나마 들을만 했는데 요즘에는 창문 밖에 매미가 막 정말 짜증이 난다니까요. 더우니까. 그 소리도. 폭염의 끝이 정말 보이질 않습니다. 기상청이 일단은 오는 10일까지는 이 더위가 계속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10일. 야, 휴가철인데 좀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건지 또 정말로 10일이 맞는 건지 신경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을 제6호 태풍 카눈이 하얗게 덮었습니다. 태풍의 눈이 보이는 매우 강한 상태고 이동 속도도 시속 15km로 느린 편입니다.
뜨거워진 바다의 수증기를 머금은 카눈은 한반도에 역대급 폭염을 몰고 왔습니다. 통상 여름에는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대치하면서 한반도에 더위를 몰고 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 태풍이 불어넣는 뜨겁고 습한 공기까지 가세한 겁니다. 추가적인 수증기 공급을 계속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북위 30도 부근에서 태풍이 그 밑에서 계속 열기를 쏴준다는 거예요. 폭염과 열대야는 오는 10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폭염이 끝나는 시점은 기상청도 아직 가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고기압 사이에 끼어 있는 카눈이 모레쯤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가 관건입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위치해 있는 이 기압계 상황에 따라서 이 태풍의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다. 지구온난화로 폭염, 폭우가 교차하는 이상기후가 점점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이사할 때는 뭐 거의 다 포장 이사들 많이 하시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삿짐 센터 직원이 온 것 같은데 이삿짐을 딱 들었어요. 그런데 엉뚱한 곳으로 갔대요. 수상한 이삿짐 센터 직원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이게 지난 6월에 서울 양천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한 주택가에서 모자와 조끼 또 장갑까지 착용한 한 남성이 정말 이삿짐 센터 직원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이 이삿짐 근처를 이렇게 기웃거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딱 봐도 이삿센터 직원인데 지금 뭐 짐 옮기는 것 같아요. 예, 이 조끼랑 모자가 어디서 맞춰온 듯한 유니폼 같은 모습이어서 누가 봐도 이삿짐 센터 직원 같아 보이는데 아무도 의심 안 했는데 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저게 이제 트럭으로 당연히 이삿짐 트럭으로 갈 줄 알았더니 네. 트럭을 그대로 지나쳐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이삿짐 센터 직원이 아니었고요. 절도범이었습니다. 야, 이사할 때 짐 바깥에다가 내놓잖아요. 그 사이에 마치 직원인 것처럼 저 수레에다가 가전제품 근 100만 원 정도의 가전제품을 싣고 몰래 저렇게 훔쳐간 겁니다. 야, 이 정도 되면 일부러 처음부터 노리고 있었군요. 아예 변장까지 하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이삿짐이 없어지니까 너무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CCTV를 돌려보니까 너무 이상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지라고 봐서 그 사람이 들어간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과 딱 마주쳤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을 가서 보니까 그 이삿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검거할 수 있었는데 가전제품 100만 원 정도는 다행히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 찾아서 망정이지. 요즘 얼마 전에도 저희 TV조선에서 보내드렸었는데 이사할 때 짐 바깥에 내놓잖아요. 에이, 설마 누가 이거 가져가겠어 했는데 진짜로 가져가는 사람들 많다고 합니다. 참 그런 세상이 됐어요. 자, 다음은 시내버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내버스에 버스를 탄 한 남성이 종점에 다 왔어요. 그럼 다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종점에 다 왔는데도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미동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기사가 손님 내려야지요. 내리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향해서 꺼내든 건 수갑도 아니었고 테이저건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달달한 거를 이 남성에게 줬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시내버스인데요. 종점에 도착하니까 승객들 다 내리거든요. 그런데 뒷자리에 있는 저 남성, 아이고 가만히 계세요. 버스기사가 다가와서 말을 걸어보는데 일어나세요. 손님 다 왔어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신고를 버스기사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관들이 저 버스에 올라탑니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잠깐만 이분은 있잖아. 지금 중요한 게 자 일단 보고부터 하고 자 혹시 주머니에 그거 있어? 그거? 저 있어요. 잘 됐네. 자 이거부터 드세요. 이거부터 주섬주섬 꺼내 줍니다. 자, 저 손정혜 변호사님 뭘 저 남성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네, 건넸던 것은 바로 달콤한 사탕이었는데요. 사탕이요? 네, 보신 것처럼 버스 종점에도 내리지 않고 미동도 없고 깨우지 않는
남성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경찰관들이 결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고 현장에서 이 남성의 휴대전화로 딸과 통화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딸이 우리 아빠가 사실은 지병이 있어요. 이 당뇨가 있습니다. 즉 저 상황은 이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다행히 경찰이 이렇게 응급처치죠. 이 달콤한 이 사탕으로 포도당 처방을 했던 것이고 다행인 건 정말 주머니에 사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 119 불러도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한 게 사탕이라도 먼저 저혈당 쇼크니까 뭔가 설탕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사탕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많이 화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경찰한테 만약에 사탕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면서 저 경찰관은 어떻게 사탕을 가지고 있었을까? 단 걸 좋아하시나? 뭐 자녀가 있으시니까 우연인가? 우연히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 경찰관분이 일부러 사탕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일부러? 고령의 시민을 만났을 때 혹시 그분이 저혈당 쇼크에 있을까 봐 응급 조치를 하기 위해서 사탕을 구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의 그러한 세심한 업무 태도 덕분에 이 남성분은 바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저혈당 쇼크가 왔을 때는 사탕, 가당 주스, 설탕, 꿀 이런 음식들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경찰관들도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평소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이게 필요할 때 하나 꺼내서 여기서는 먹을 수는 없어요. 네, 이렇게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요 작은 이 상비, 특히 여름에는요, 그 나트륨 있지 않습니까? 이 소금, 소금도 좀 챙겨서 드시면 이런 날 밭에 나가서 그 떼약볕에서 일할 때 막걸리 한 잔도 좋지만 소금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사탕은 치우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달달한 소식으로 마음이 좀 훈훈해졌는데 이번에는 또 갑질 소식이 나왔습니다. 손님이 왕이라고 왕인 줄만 알고 이 민원인들이 온갖 갑질을 하는데 손님 갑질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민원인 갑질. 행정복지센터에 어떤 분이 왔대요. 그러더니 좀 그거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달라고 했느냐 했더니 웬 전동 드릴을 달라고 그랬다고요? 네, 이게 서산시청 홈페이지에 이제 민원 글로 올라오면서 알려졌는데요. 이 글쓴이가 장마 때문에 부모님 댁의 현관문이 망가졌다. 그래서 내가 당장 이걸 고쳐드려야 되는데 전동 드릴이 좀 필요하다. 서울 지역에서는 이 드릴을 구청에서나 뭐 시청에서 빌려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왜 빌릴 수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또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시청 공무원이 개인 공구이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분증이라도 맡기면서 잠시만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빌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게 이제 갑질 논란까지 불거진 거죠. 이제 이 복지센터나 시청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공구로 구분이 되기도 하고 글쎄, 드릴을 빌려주나요?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 물품 종류도 가지각색이고요. 대여가 되는 물품이 있고 안 되는 물품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동 드릴 빌려달라고 해서 못 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전동 드릴 빌려주면 망치 없이요? 망치? 뭐 누구는 뭐 드라이버 좀 도라이버 있어요? 뭐 이러면 그거 다 줘야 돼요? 근데 이분은 공무원의 태도에 오히려 화를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전동 드릴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담당 근무자가 이제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5, 6초 정도를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쳐다봤대요. 근데 이제 그 쳐다보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사실 본인이 언성도 높이고 욕도 나올 뻔했는데 내가 이성적으로 꼭 참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난 참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개인 공구라는 이제 탓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도 안 빌려주는 거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도리어 이제 물어보시면서 그러면 공가사는 왜 구분 못하고 왜 근무지에 개인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냐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공무원을 찾아달라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내가 전동 드릴 빌려달라고 했는데 전동 드릴 안 빌려준 그 공무원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글을 올렸다가 오히려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비판하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민원글을 올렸던 것이고요. 또 이 민원글에 대응해서 행정복지센터 측에서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공용으로 구비된 장비가 없어서 빌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바란다는 취지인데 이 글들을 보고 이제 네티즌들은 수박에 이어서 이번엔 드릴이냐, 호의가 계속되면 걸레인 줄 안다는 게 딱 이럴 때 쓰는 말이다. 개인 공구이면 빌려줄 이유가 없다라는 비판적인 어떤 입장을 많이들 보이고 있고요. 예. 사실은 서산시청 민원 게시판이잖아요. 지난 6월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민원인이 복지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저뭐 드시네? 수박들을 먹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민원인이 이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 어떻게 나한테 한 명도 수박을 건네지 않느냐,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권하지 않느냐라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니 수박 먹는데 지들끼리만 먹고 나는 한 입도 안 줘? 저분 저 화가 많이 나셨다는 거군요. 네, 화가 난 걸 넘어서 이제 실제 민원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오호. 그 당시에도 이런 거죠. 행정복지센터의 기본적인 업무에는 드릴을 빌려줘야 될 업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같이 수박이나 간식을 나눠 먹을 때 거기에 이제 대기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제 갑질한다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서로 배려하는 모습은 좋지만 내가 원하는 걸 모든 걸 들어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 요즘에 악성 민원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도 전해드립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요, 외국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정말 일 빨리 하시는 편이에요. 민원인들이 워낙 빨리 하니까 이분들도 빨리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전동 드라이버 빌려주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환경 문제 여러 번 제기돼 왔던 문제죠. 과거 저희 TV조선에서도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 집중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고용 불안부터 갑질 횡포까지 문제가 참 많다고 합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우리는 A급 필요 없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를 앵벌이라 그래, 앵벌. 그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빨래 청소뿐만이 아니죠. 가족들의 가사 활동, 심지어 생일상, 잔치상, 제사상까지. 설거지하는데 계속 와서 뒤에서 끌어안고 막. 예, 사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요양보호사는 정말 꼭 필요한 존재십니다. 그분들 없으면요. 아니 요즘 자식들이 어느 자식이 그런 분 있는데 대부분의 자식들은 어르신 아플 때 옆에서 어떻게 24시간 그 기저귀 갈아드리면서 그런 자식들 없어요. 대부분 보호사님들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식들은 그 덕분에 자신의 생활의 터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요양보호사들의 어려움도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예, 특히나 이 갑질이나 성희롱 관련 문제가 이전부터 심각해 온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요양보호사 가운데 절반가량이 성희롱 피해를 당했고 또 4분의 1가량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성추행까지요? 예, 특히나 이 본인이 돌보고 있는 노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피해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그 답변이 한 50%에 육박했던 경우 그런 설문조사도 나왔거든요. 좀 충격적인 대목이었는데 이 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남성 보호 대상자 집에 갔다가 안아달라, 뽀뽀를 해달라 이런 말까지도 들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뽀뽀를 해달라고 했다고요? 네, 또 이 노인들의 경우에는 기저귀를 갈거나 또 이제 건강을 체크하는 문제 이런 좀 약간 예민한 활동들도 있긴 한데 이럴 때 특히나 더 성추행 대상이 된다 이런 말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오죽하면 정부가요 이 방문 요양보호사들에게 녹음기를 지급하기로 했다고요? 예, 일단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문구들도 많이 했고 이 신분증형으로 된 녹음기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신분증 모양의 녹음기? 예, 이게 카드 삽입형으로 돼 있는데 이게 5핀이나 자석
을 이용해서 이제 옷에 부착하도록 한 이 방식입니다. 경기도 내에 80개소 장기 요양기관을 선정해서 최대 5개의 녹음기를 기관당 지급을 하고요. 이 경기도로 이게 선정된 이유는 전국에서 방문 요양 보호자 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뭐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들이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괜히 아이고 여기 좀 주물러줘. 점점점 이상한 데로 가고 뽀뽀를 해달라니요. 요양보호사한테. 자,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도 그동안은 나는 안 했다니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은 또 증거도 없었고. 그러니까 바로 녹음기를 제공해 주기로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 요양보호사들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쩔 때는 노인들을 가해했다는 가해자가 되기도 쉽고요. 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라고 얘기를 해도 그 가족들이 도리어 뭔가 더 나쁜 얘기를 한다던가 갑질을 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화를 내고 막 네, 화를 가족들이. 내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얘기해도 그러면은 이제 못하겠으면 그만둬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랬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뭐 가해자가 되거나 갑질을 당하는 데는 방어막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그래서 만약 증거가 녹음기에 있다면 그 증거를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줄 것인가, 누가 해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치매 노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건 참 치매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쉬울까? 뭐 이런 어떤 조치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들의 성희롱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죠. 아무리 아프신 분이라고 해도.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뭐 예를 들면 정신질환 정도 상태가 심신장애에 이를 정도이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감경이나 이런 조치는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한 뭐 성적인 어떤 접촉이나 신체를 만지는 거는 강제추행으로 처벌 대상이 되죠. 그런데 요양보호사 분들께서 실제 고소하고 처벌하는 가정들이 쉬운 가정들이 아니다 보니까 참고 그냥 견디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녹음기를 설치하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유력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녹음기 있다고 꼭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럴 정도로 무분별하게 어떤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배려해야 되고 업무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요양보호사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숟가락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훔친 숟가락. 훔친 숟가락. 숟가락을 훔쳐요, 지금 시절에? 그렇지 않습니다. 숟가락 하루에 이번 한 2번 정도는 쓰시죠. 그런데 이런 감동적인 숟가락이 있습니다. 자, 저 위에 숟가락이 저렇게, 저건 뭐 새 숟가락인데요. 아주 좀 좋아 보이는 숟가락인데 그 밑에 원고지로 빼곡하게 글씨가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연 전해드리죠. 이 숟가락과 편지. 저 숟가락과 편지 내용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느 사찰로 저렇게 숟가락이 편지와 함께 배달이 됐다고요? 예, 이 노인 이규호옹께서 직접 이 편지와 숟가락을 사찰로 보냈는데요. 양평에 있는 한 사찰에 보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이규호옹이 1950년 6.25 사태가 이제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당시 중학교 5학년이어서 학도 의용군으로 이제 불려 나갔다고 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서울 경기 인민위원장 같은 분들이 이 절에서 밥을 해먹고 은신처로 기거를 하면서 밥을 해먹고 간다 이런 첩보를 듣고 이제 그 사찰을 찾았는데 이제 작전상 어쩔 수 없이 사찰에 간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거기 갔더니 뭐 기민하기도 하고 밥을 해먹은 흔적이 있고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생활을 하고 있는 흔적이 있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발견했는데 이게 이제 어두운 상황이었고 실제로 내부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서 밖으로 뛰쳐 도망을 나왔다면서도 뭔가 하나를 갖고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 현장에 있었던 숟가락을 들고 뛰쳐 나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찰에 갔다가 어쩔 수 없이 나오면서 숟가락을 결국은 훔친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72년 동안 계속 마음에 남았었다고 하면서 이제서야 이렇게 지난 5월에 이 스님에게 다시 전달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편지와 함께 숟가락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느 법당에 사찰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뭐 군인도 사실 약간은 욕심이 있었겠죠. 이런 거 그냥 하나 챙겨놨다가 나중에 작전할 때 나도 또 써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갖고 왔는데 그게 6.25 때예요.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 그 훔친 숟가락이 그 숟가락 하나가 평생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야, 그래서 그거를 다시 돌려주기로 마음을 먹은 걸까요? 자, 지금 뭐 전쟁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이런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쟁통에 숟가락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예. 그게 평생 동안 마음에 짐이 돼서 이분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 같고, 그거는 물론 이제 그 행동은 잘못한 행동이지만 이분이 그만큼 양심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가책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 수많은 뭐 이기적이고 뻔뻔하고 그런 사람들이 민폐, 갑질, 범죄 이런 소식 계속 들리잖아요. 사람들이 막 공분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소식이 또 들리니까 그나마 우리가 마음이 훈훈해지고 이 세상이 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72년이 지났지만 그 마음의 죄를 못 풀었다는 겁니다. 손종혜 변호사님, 저분의 심리, 저거 이미 공소시효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도 그 마음의 그 죄의식은 남아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뭐 법을 떠나서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가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잘못을 누군가에게는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해야 이 마음의 짐이 풀어지잖아요. 그만큼 착하게 선하게 살았다라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꼭 법이 있어야지 잘못된 것이고 꾸짖고 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윤리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을 했을 때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웠을 때, 그렇지. 그게 사실은 인격이라고 저는 힘든 생각하거든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편지 한 장이 우리 시대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네 마음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소식을 쭉 전해드리려고 알아봤더니 이 숟가락을 받은 사찰도요. 야, 요 사찰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네, 산하사의 중천 스님께서도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고 더 깊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정말 요즘 현대인들 다른 사람 물건 훔치고도 마음에 정말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일이 도리어 현대인들에게 귀감이 되길 바란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숟가락을 전시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뉴스 중에서 놓치면 좀 아까울 만한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철 맞아서 혹시 근데 사실 걱정해요. 이거 놓치면 아까운 뉴스라고 전해는 드리는데 이런 뉴스는 좀 전해드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 먼저 말씀드리죠. 날씨가 정말 이렇게 푹푹 찌는 날씨에 생각나는 곳 어딥니까? 강릉이죠. 바다, 강릉, 뭐 속초, 동해안 바다 지금 많이들 가시고, 물론 남해서에도 좋습니다만 이 우리나라에 이게 또 나타나서 지금 걱정이래요. 지금 한철 장사하시는 강릉 앞바다 상인들은 정말 걱정이랍니다. 따단 요 얘기만 나오면은 참 걱정인데, 저희들이 이게 한두 번 전해드린 건 아닙니다만 강릉 앞바다에 또 이 상어가 나타났어요. 어제 오전에 10시 26분경에 강릉안 인근 해상에서 상어가 낚싯줄에 걸렸다가 줄을 끊고 사라진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야, 이번엔 낚싯줄에 아예 걸렸다가 지금 도망갔어요? 네, 줄을 끊고 사라졌는데, 문제는 그 상어가 길이 2m가 넘는 청세리 상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청세리 상어? 청세리 상어가 바로 우리가 왜 식인상어의 대명사로 쓰이는 알려진 백상아리 있잖아요. 그 백상아리처럼 공격성이 강하고 조스네, 조스.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종이라고 합니다. 조스가 아마 그런 종류인가 봐요. 네, 그런 조스는 이제 백상아리인데 이번에는 청세리 상어고, 근데 청세리 상어도 백상아리처럼 공격성이 강하다라고 해서, 근데 그런 상어가 어제 강릉항 인근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목해수욕장인가 그 근처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이게 뭐 특정 지역 거기만 나타난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한 600m, 해변가에서 600m. 그러면은 뭐 거의 사람들 있는 데까지 지금 근접했다는 거잖아요. 어휴,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포악한 상어들이 요즘 우리 바다에 지금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네, 여러 차례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7일에는 삼척시 인근 해상에서 청상아리로 추정되는 상어 한 마리가 발견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월이죠. 지난달 이후부터 이제 고성, 삼척, 속초
등지에서도 상어 발견이 잇따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국내에 보고된 상어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이 한 7건 정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6건은 그중에 사망 사건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59년 7월경에 이제 충남의 보령시의 한 해수욕장에서 이제 수영하던 대학생이 상어에게 물려서 숨지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예. 일단은 물놀이도 하고 여름 휴가철도 즐기셔야 되지만 이렇게 상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저렇게 큰 녀석이 정말 바닷가에 나타났다. 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해양경찰도 인근 해역에 대한 순찰을 지금 강화 중이고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관광객분들 이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지 말라고 이미 그 해수욕장 주변에는 쳐 있어요. 이 망이 줄이 쳐 있어요. 꼭 거기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사회의 헌신에서 시베리아 동포의 대은인으로 취향을 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그리고 부인 최엘레나 여사께서 국립서울현충원에 합장됩니다. 최 선생 순국 103년 만의 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시베리아 동포의 대은인 이렇게 불리는 최재형 선생, 이 제정 러시아 시절에 군대에 또 물품을 납품하기도 했고요. 또 축적한 전 재산을 무장 독립 투쟁과 또 시베리아 이주 동포를 지원하는 데 바쳤던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와 같이 계획을 했던 그런 인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렇군요. 예, 이 최재형 선생 순국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 러시아거든요. 이 러시아의 흙과 또 키르기스탄 공동묘지에 묻힌 부인 여사 유해를 모두 한국으로 모시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훈부가 밝혔습니다. 우스리스크의 흙 그리고 이 키르기스탄 공동묘지에 묻힌 부인 최엘레나 여사의 유해가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자, 현충원에 두 분의 유해를 합장하기까지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70년대였죠. 당초에 어느 후손이 이 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현충원에 이 묘자리를 조성을 했던 상황인데 문제는 1990년대 이제 한러 수교 이후에 진짜 유족이 나타나서 70년대 요청한 후손은 가짜다. 유족연금을 타내기 위해서 사기를 치기 위한 가짜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고요. 결국 그래서 이미 현충원에 만들었던 묘역은 멸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비어 있다가 그래도 이 굉장히 뜻깊은 이 두 분을 모시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은 계속됐었는데요. 그래서 보훈부에서 최근에 이제 국립묘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변경된 사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최재형 선생님의 어떤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묘에 합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시행이 된 겁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 부부의 어떤 그 안장을 위해서 국립묘지로 이제 합장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걸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 또 중간에 불순한 목적으로 허위로 이제 요청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인데, 특히 최엘레나 여사 같은 경우는 이 안중근 의사가 이제 순국한 이후 그의 가족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보살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공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모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최재형 선생 순국 이후에는 자녀들과 굉장히 힘들게 사셨다고 하고 지금 52년에 사망해서 이제 키르기스탄의 한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어떤 안장된 것을 이번에는 한국으로 이장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자, 뭐 저런 사건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안장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남자가 총 하나를 어깨에 메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를 보니까요. 야, 함께 보시죠. 자, 저 군인으로 보이는 남성 어디를 걸어가는 걸까요? 나무가 정말 휘청휘청 될 정도로 폭풍우가 몰아치고 빗방울도 바람을 타고 휘날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악천후 상황. 자, 이런 상황에 이 날씨에 대체 어떤 상황이 있는 걸까요? 지금 장면이 지난달 29일의 모습인데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 군인이
무명 용사들의 묘를 지키는 이제 직분을 맡고 있는데 아하. 저렇게 폭풍과 몰아닥치고 악천후 속에서도 자신의 직분을 계속해서 이행하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는 건데 저때 불었던 바람이 초속 27m였다고 하고요. 그 정도의 바람이면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도 있는 그런 강풍이었다고 합니다. 초속 27m 강풍인데 굳이 저렇게까지 근무를 했어야 돼요? 그 속에서 무명용사를 지켜야 되는 자신의 직분을 평소와 똑같이 저렇게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런 악천후 속에서도 근데 걸음걸이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야, 이 걸으실 때, 저 군인 걸을 때 보통 저렇게 높이 이렇게 무릎을 각도를 딱 잡고 걷기는 합니다만 자, 이 걸음걸이에도 또 의미가 있다고요? 네,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이 군 부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 제3보병연대 소속의 이제 군인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 부대는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무명 용사의 묘를 지키는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데요. 2003년에 큰 허리케인이 왔을 때도 평소처럼 근무를 했다라는 것이고 특히 1937년 이후 하루도 이 업무를 쉰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밑에 자막 보니까 21걸음 걷고 21초 동안 정지.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이 21이라는 숫자는 국가의식에서 고위 인사에게 부여되는 최고 수준의 예우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하는데 이 묘에 지나가는 보도의 길이가 63피트, 그러니까 19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군인들은 이 보도를 정확히 21걸음을 걸어야 되고요. 무덤을 바라보면서 몸을 돌려서 21초 동안 정지했다가 다시 21걸음으로 보도를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우 차원이라고 하네요. 저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걸음걸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